본 컨텐츠는 매니페스트 1. 특수교육 영역별 선택형 기출 분석집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형 기출 문제를 보아야 할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행동 표현형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유전자 특성을 얘기하는데 행동 표현과 관련된 내용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나왔다는 거. 자, 다음은 정시체 학생을 지도하기 있는 중학교 통합학급 교사를 위해 특수학급 교사가 실시한 교내 연수 내용의 일부이다. 연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든 고른 것. 자, 기읍. 중도 정시체 학생이 관심을 끌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시면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이거는 뭐 행동 표현보다는 자, 관심을 끌 때 관심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 강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니은 프레디 윌리 증후군을 지닌 학생은 과도한 식욕으로 비만이 될 수 있으므로 운동과 식사 조절에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맞는 내용이죠. 왜냐, 프레디 윌리 같은 경우는 이 과도한 식욕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디귿 학습대 무기력으로 과제를 쉽게 포기하는 경도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 가능한 성공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제 난이도를 조절하고 학생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대 무기력이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중재가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 또한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리을 윌리엄스 증후군을 지닌 학생은 시공간적 기술을 위해 언어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모델을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린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윌리엄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훨씬 좋아요. 뭐보다? 시공간적 기술보다.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음, 정시체는 염세체 이상, 외상성 뇌손상, 조상과 같이 출생 전에 나타나는 생의학적 원인 외에도 출생 후에 사회적 행동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가정 형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경우도 단순히 보면요,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다시피 외상성 뇌손상 같은 경우는 출생 후에 속하는 거고 조상 같은 경우는 조상기, 주상기 또는 출생 전주 후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출생 전에 해당하는 생의학적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이 틀려서 뒤에 있는 내용은 맞냐 틀리냐는 의미가 없고 따라서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련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어차피 행동 표현은 또 나올 겁니다. 그 대신 이 문제에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미음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기역, 미음 중에서 옳은 내용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 맞는 거를 찾으라는 거죠. 자, 일반교사, 정시체는 지적 능력과 적응 행동에서의 어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던데 적응 기술이 뭔가요? AIDD에 따르면 기역, 실제적 적응 기술은 손해보지 않기와 같은 일상생활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같은 경우 손해보지 않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사회적 적응 행동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니은 사회적 적응 행동 기술에는 자존감과 대인관계 같은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또 뭘 물어봤냐. 이걸 물어보네요. 디귿. 자, 하지만 정시체 학생이 제한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AIDD에서는 여러 증후군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행동적 징후 중에서 강점을 찾아 제시했어요. 자, 강점을 물어봅니다. 디귿. 약체X 증후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저 X 증후군을 가진 걸 얘기하는데 이 약체X 증후군을 지닌 사람은 일반적으로 음성 언어 기술보다 시공간적 기술에 강점이 있어요 라고 되어 있죠. 이 같은 경우에도 바뀌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얘는 시공간적 기술이 음성 기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 내용은 틀린 내용이 돼요. 그리고 우리 프레더블리는 대체로 시각적 처리와 퍼즐 해결의 강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처리와 퍼즐 해결의 강점이 있다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윌리엄스 그리고 약체스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에 장점이 어떤 거에 강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미음 같은 경우는 다운 주문을 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언어 또는 청각적 과제보다 시공간적 과제를 더 잘 수행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맞는 내용이 되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네, 눈으로 보는 거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그리고 리을과 미음이 되므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동 표현과 관련된 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7번 문제네요. 자, 각 유아의 장애 유형이 옳게 짝지은 것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 지도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인후 과도한 식욕을 보임으로 음식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비만이 발생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계속 음식을 요구하고 충동적이고 고집이 센 편. 이 같은 경우는 뭐 몰라도 얘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프레드 윌리 증후군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과도한 섭식으로 인한 행동 장애가 문제이므로 의사와 영양사의 자문을 받게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방법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수진, 입이 자극을 받으면 강직성 식기 반사가 나타나 금속보다 실리콘 재질의 숟가락을 사용하게 함. 이걸 쓰는 것도 최근 기출 문제 정답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되고, 자, 식사 시간이 길어짐으로 좌절, 피로 누적, 영양 섭취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른 자세에 앉아서 씻기와 삼키기를 잘하도록 격려함. 그리고 비정상적인 근육 긴장도와 제한된 신체적 활동으로 인해 변비가 생기기 쉬움.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운동과 식이섬유 음식물을 먹이라고 나와 있죠. 뭐 이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여기 비정상적인 근육 긴장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뇌성마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진우, 비전형적인 촉감, 미각, 후각을 갖기 때문에 음식물의 색, 생김새, 맛, 냄새 등에 따라 특정 음식에 대한 극단적 반응을 볼 수 있음. 특정 음식의 질감에 대한 구강 광민성을 가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치원과 가정이 협력해서 유아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일이 없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알다시피 그 영양소 같은 경우는 필수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제로 먹여야 될 경우가 생겨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같은 경우 누가 봐도 자폐잖아. 그럼 얘는 혀에 닿기만 하더라도 지가 싫어하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혀 중앙에 음식물 놔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디 놔줘야 된다고? 치아, 어금니 위에다 놔줘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씻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문제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2번 프레드 윌리 뇌성마비 자폐성 장애를 쓰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지도방법이 현재 많이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지적장애 특성이고요. 학습 특성을 물어보는데 뭘 물어봤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습득과 일반화를 촉진하는 방법끼리 묶인 것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기획, 다양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일반화와 관련이 있고요. 니은, 학습 활동 시 교사의 참여를 줄인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습득 단계에서는 무오류 학습을 하기 때문에 촉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숙달 단계, 일반화 단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스스로 하게 도와줍니다. 보통은 니은 내용 같은 경우는 어디 들어가냐면 숙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귿, 과제에 대해서 학생의 반응 양식을 다양화한다. 자, 이 같은 경우 뭔가 다양한다는 건 전부 다 일반화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리을, 정확한 수행을 위해 피드백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습득 단계에서 쓰는 거고. 그리고 미음, 오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촉진을 제공한다. 이것 또한 습득 단계에 쓰는 거고. 비읍,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완성하도록 연습 기회를 늘린다. 알다시피 숙달은 정확성과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숙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습득과 일반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일단 습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리을, 여기 나와 있는 미음에 해당할 거고, 그리고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기읍과 그리고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 정답은 5번에 해당한다는 것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보다는 지금 보기를 이거 습득인지 이거 숙달인지 이거 일반화인지를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재밌게도 최근에 나왔던 강혜가 선생님 책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약간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해당 내용 정도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봤던 적응행동과 관련된 그리고 일반화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최 교사가 선택한 정의행동 영역과 일반화의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 이렇게 돼 있죠. 학습 목표를 보니까 여러 장소의 사물함을 이용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사물함 이용하는 거, 특정한 내용을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사물함 이용하는 걸 가르쳤는데 이거를 여러 장소에 쓰는 거잖아. 그럼 장소와 상황에 대한 일반화가 되겠죠. 이 장소와 상황에 대한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자극 일반화의 하위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일반화 유형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자극 일반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내용을 보시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여기 보면 자기 사물함 찾는 거와 사물함 열쇠 열기와 물건 넣기와 사물함 열쇠를 잠그는 거잖아요. 실제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실제적 적응 행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극 일반화와 관련된 1번이 정답인 걸로 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 자, 다음은 정시체 학생 A에 대한 관찰 내용이다. 학생 A를 위한 특수교사의 교수적 고려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박스 내용을 보시면 학습한 내용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두 번째, 과제 수행 시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선택적 주의 집중이 어려움. 뭐 주의 유지도 안 되고 선택적 유지도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선택적 주의 집중도 안 된다는 뜻. 그리고 학습 의지가 부족하고 수동적이며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뭐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 참여도 잘 못할 거고, 그리고 기억력도 좋지 않다는 뜻이고요. 정해진 일정은 잘 따르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 뭐 내용을 읽다 보니까 뭐 자폐틱하다고도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특수교사가 고려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찾아야 되는데, 자, 기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시연 전략을 사용한다. 이거 지적장애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연과 부어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기억 내용은 여기 1번과 연결된다는 걸 볼 수 있네요. 다음 2번, 과제에 대한 관련된 자극, 적절한 자극과 부적절한 자극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변별, 훈련 이런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의 집중과 관련된 중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과제 수행에 대한 자기 점검과 자기관을 통해 과제 참여도와 학습성을 높인다. 학습 의지도 부족하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훨씬 더 잘 참여하겠죠. 그리고 4번, 여러 가지 색깔 단서를 사용해서 과제 수행에 대한 일반을 높이고 흥미를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색깔 단서를 사용하는 자체는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주집중 잘 못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색깔 단서 주면 혼란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색깔 단서를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화 문제가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일반화와 관련된 자극, 촉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번은 틀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를 단계별로 나누어 쉬운 내용을 먼저 지도하고 과제 내용을 서서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수동적이고 학습 내용 잘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건 당연한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틀린 내용은 4번이 된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련 내용과 지도 전략을 연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네요.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주의하고 과잉 행동적이며 충동성이 있는 지적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1번, 만들기 활동을 잘하는 차분한 또래를 옆에 두어 모델로 삼게 한다. 다시 말해서 모델링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물고기 만들기 활동 과정을 언어적 설명과 함께 그림으로 제시해준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적 촉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적 촉구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3. 교사는 학생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충동적이고 산만한 애들 같은 경우는 교사가 옆에 있으면 또
집중하려고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또한 맞는 내용이 되고요. 4번 활동 과정을 나누어 한 단계를 완성할 때마다 정적 과제를 제시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제 분석을 한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다는 거. 뭐 지적장애 중재할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리고 5번 수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만들기 자료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자유롭게 만들도록 한다. 알다시피 이렇게 ADHD 성향을 보는 애들한테 동시에 제공하면 큰일 나겠죠. 왜? 필요한 자료에 집중하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5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 발달장애 학생은 학습한 내용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일반화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들 이렇게 돼 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발달장애라 해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적장애 등등을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적 정의로 중도 지적장애와 중도 자폐성 장애만 발달장애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 영역들에 대해서 발달장애를 칭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하니까 1. 자기통제 기술을 지도하면 일상생활에서의 독립기능이 촉진될 수 있으므로 일반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억할 건 이 자기통제 기술, 자기관리를 하면 일반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설명이 돼 있죠. 이렇게 실생활에서의 독립기능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가 도움이 돼요. 2. 교실에서 수업은 다양한 예시를 사용하되 제시되는 자극이나 과제 매체는 단순한 것이 일반화에 효과적이다. 아니죠. 다양한 예시도 사용하고 다양한 과제, 다양한 자극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일반화에 도움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극 일반화와 반응 일반화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단순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3. 수업 시간에 일과표 작성하기를 배운 후 집에 와서 가족 일과표를 작성하는 것은 자극 일반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학교, 집 이거 같은 경우는 상황과 장소와 관련된 일반화이기 때문에 자극 일반화가 맞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숟가락으로 밥 떠먹기를 배운 후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을 수 있는 것은 자 R이 뭐냐고 밥 떠먹기입니다. 또 다른 R은 국 떠먹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 반응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5. 수업 시간에 흰 강아지 그림 카드를 보고 개를 배운 후 개가 흰 경우에만 개라고 말하는 것은 과소 일반화에 해당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화의 하위 유형을 찾아보면 과행 일반화가 있고 과성 일반화가 있을 거예요. 과행 일반화는 필요형보다 크게 쓰는 거, 과소 일반화는 필요형보다 적게 쓰는 거죠. 그래서 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털이 있고 네 발 달리고 그렇게 생긴 애들을 얘기하는 텐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흰색 개만 강아지라고 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특정한 자극을 너무 작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소일반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이 된다는 것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5번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